제가 빈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주민교회 교우님들, 또 우리 이윤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강연이란 이름으로 이제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그동안 너무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를 부르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또 시대가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했던 성경의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감히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야말로 그 세례 요한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시대에 대해서 논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한동안 초빙 교수로 그게 뭐 저 겸임 교수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2019년에 기독교와 현대 사회라고, 과거엔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저도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한신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수업에 120명, 130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흡사 예비군 훈련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 빼놓고는 다 나머지 딴짓하고 또 뭐 중간에 출석 부르면 바로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리에 앉아서 그 앞에 학생 그 뒤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딴 걸 본다든지 존다든지 다 보입니다. 다 보일 줄 몰랐어요. 강단에서 보니까 컨닝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교수나 강사의 그 하야와 같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졸고 딴짓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와 현대 사회에서 제가 이제 기말에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 문제에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답은 문익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정답을 쓴 학생 중에 한 40% 이상이 전광훈이라고 썼습니다. 문익환을 물어봤는데 전광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 성격이 달라도 이건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봤는데, 사실은 이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당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목사가 있냐, 이름을 한번 대보라 하면은 조용기 목사하고 문익환 목사님이 같이 이제 거론이 됐었죠. 근데 지금 조용기 목사도 돌아가시고 문 목사님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고, 그 빈자리를 지금 전광훈이 채우고 있단 말인가, 굉장히 황망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긍지입니까? 조용기가 있다면 문익환이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가 그래도 시대에 정의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징으로서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 전광훈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참 황당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사실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저는 제가 이제 기장에 나중에 이제 합류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될 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민교회도 한국기독교 장로회인데 1953년에 이 바리새주의를 타파하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이 됐습니다. 우리 김재준 목사님을 그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앙 노선을 걷는다고 잘라버렸거든요. 거기에 한관 800개 교회가 뜻을 모아서 만든 교단이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한국 사회에서 기치로 내걸고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지금 분단 체제에서 이런 체제에서 지금 양심의 자유를 논해? 너 빨갱이지? 이런 얘기 듣기 쉬웠던 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기치로 내걸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장이
걸어온 세월 가시밭길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유신 독재를 반대하면서 그 수많은 기장 목사님들이 고통을 겪었죠. 또 광주 학살,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항쟁 시기에도 기장은 바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교회 교우들 중에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하여튼 1987년에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선제 개헌. 그래서 하여튼 그 겉으로만으로도 외피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또 이른바 대형 교회가 트렌드처럼 확산되는 기조 속에서 점점 기장은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장 교회도 굉장히 많이 보수화됐어요. 사실 우리 여러분 선거 투표하면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저 보수가 좀 더 많았는데 거의 5대5를 이루고 있잖아요. 투표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그래서 한때는 민주 진영이, 다른 한때는 보수 진영이 그냥 거의 뭐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되고 그랬었는데 한국 교회는 달라요. 거의 8대입니다. 8대. 보수가 8이고 진보가 2? 그 정도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수 교회 교인 중에는 또 정치적으로는 이 민주 시민인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말이죠. 하여튼 8대2 정도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 교회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 토양에 서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천주교가 들어온 지 한 230년 됐고 개신교가 그로부터 딱 100년 뒤인 이 1884년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단 130년 되고요. 이 역사를 140년이 돼가는군요. 예. 자, 천주교는 240년이 되겠고요. 자, 그 처음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누구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만주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 씨앗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원천이 사실 미국 교회였단 말이죠. 그것도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장로교로부터 이렇게 이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친미를 앞세웠고요. 그래서 미국 하면은 기독교, 기독교 하면은 미국 이렇게 도식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참 슬픈 일이 있었는데 러일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그 러일 전쟁은 러시아, 일본이 조선 땅에 와서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러시아 가서 붙은 것도 아니고 일본 가서 붙은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 조선에 와서 러시아, 일본이 충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선 백성들은 어디로 숨었느냐? 바로 교회로 갔던 겁니다. 와, 교회 갔더니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또 심지어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인들한테는 미국은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는 그때도 북에 그 교회가 있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 미군이 폭격을 할 상황에 놓였을 때는 교회에 들어가면 설마 미국이 지은 교회인데 여기다가 폭격하겠나 해가지고 그 당시 교회는 대부분 다 언덕 산 위에 있었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무슨 폭격기가 무슨 교회 일반 가옥 공장을 가려서 폭격합니까? 그냥 쏟아붓잖아요. 게다가 또 저 산 언덕 중턱이면 제일 먼저 폭탄을 맞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올라가신 분들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화가 한국전쟁 기록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랬어요. 이렇게 당시 그 한국 땅에다가 복음을 이식했던 미국 교회는 북장로 교회였는데 대단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어떤 성격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18세기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중심으로
기독교가 과연 사실에 기반한 종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수의 어떤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이냐, 팩트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따졌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따졌던 사람들은 이거는 불화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부풀려진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에 또 항거했던 교인들이 저 이단의 그런 그 주장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개토화가 돼가지고 똘똘 뭉쳤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해외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 미국 상선에 선교사를 태워서 조선에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초기에 어떤 토대를 쌓았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아주 극우적이고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회 정의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기, 그 시기와 맞물리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때가. 그 시기에 이 선교사들은 일제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복음만 전할 테니까 우리를 내버려둬라. 일본 너희들이 조선 먹는 거 그냥 우리가 눈 감아 줄게. 이렇게 서로 결탁을 했던 거죠. 일본과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의 개신교가 현실의 어떤 암담함 그리고 불의함 이런 것들에 눈 감아버리고 오직 구원, 오직 번영 여기에만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 토대 위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 노선과는 결연히 선을 긋고 한국 사회 안에서 건강성을 지키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에 합당합니까? 아니면은 대형 교회 번영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더 옳은 길입니까? 어느 길이 더 예수의 길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너무 뻔한 답인데 이걸 말씀 안 하세요? 좁은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1번 좁은 길, 2번 넓은 길. 1번이지 1번. 에이, 다 주무시나? 다 보입니다. 자는 거 다 보여요. 딴짓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예, 11시까지죠 목사님? 예, 11시 2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40분 남았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예, 아침 일찍 강연을 내가지고 좀 알딸딸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기장 출신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거기에 그 홍익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의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 아들도 살았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 홍익교회하고 주민교회가 굉장히 또 뭔가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광주 대단지였던 곳 아닙니까? 이 동네가. 예, 전 그래서 한국의 갈릴리라고 이제 보는 생각인데, 그 광주 대단지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서울에 이른바 좀 빈민촌에 사셨던 분들이 대거 강제 이주된 거 아니겠어요? 대거 이주하신 분들, 그 얼마나 그 서울의 그 자리는 공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터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홍익교회에 부임하신 거예요. 그 동네로.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로 강제 이주가 된 그 터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죠. 당시는. 또 그럼에도 얼마 안 돼서 또 도시빈민들이 다 또 그 동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청계천 하류에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것이죠. 자, 아버지는 그렇게 그 교회에서 계시면서 정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교회처럼 민중 목회를 하신 건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통합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봐야겠다. 뭐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아프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울역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 이곳에서 막 어떤 병고침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 신유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앉혀놓고 기도하게끔 거의 뭐 교인들을 모시고 갔던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아니 저분들은 권능이 있는데 왜 나는 없나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 금식 기도회를 하셨어요. 철야로, 교회에서 철야로, 그 추운 날에도 난로 하나 피워놓고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40일 지날 무렵에 저 세탁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교회에서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손에 얹고 안수 기도를 했죠. 되나 안 되나 이제 보려고. 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어우 세상에.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가 신유 기도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께서 2007년 12월 말로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 한 공간에서 그렇게 환자 기도회를 매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뭐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뭐 밤 12시 새벽 2시에도 우리 애가 아파요 하면 또 달려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참 병고침 기도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위로와 또한 평안을 드렸던 일들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작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왔다고. 어떤 그런 가정에서 제가 30년 동안 자라다가 이제 본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저런 엄청난 감정 노동을 나보고 하라니, 이건 뭐 대를 이어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벙커원 교회 담임 목사 직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곡절이냐? 2012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데, 나는 꼼수다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나갔어요. 그 저기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 서울 노원갑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낙선을 했죠. 예. 낙선을 하고 나서 저희 선거 캠프에 제가 당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 교회를 나와 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대형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요걸 갖고 또 이제 선거 캠프에서 올렸죠. 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와서 축도해 줬다고, 축복 기도해 줬다고. 그게 이제 그 교회에 알려지면서, 그 교회는 또 대단한 또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쫓겨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선거에서 진 다음에. 어떡하나 하다가 저기 김어준 총수가 저기 지금 때마침 벙커원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주일마다 체프를 하라고. 아니 저는 신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긴 했지만 한 번도 제가 뭐 전도사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다 할 뭐 목회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 설교를 하게 되고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당시는 거의 낙검수가 하나의 어떤 그런 조직체가 되다 보니까 하라면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라면 하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팔자에도 없는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로 12년이 됐습니다. 6월이면 12년이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그 10년이 됐죠. 와 세상에, 이런 야매 교회가 어떻게 10년씩이나 갈 줄 알았나 했는데, 게다가 또 제가 그 신학 공부까지 해서 재작년 11월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있었다면 바로 그런 기장의 목사가 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무규칙 교회, 무허가 교회, 벙커원 교회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설교자로 강단에 섰다가 그냥 계속 그냥 무허가 무규칙 교회로 그냥 가려고 했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2015년 11월, 그때 민중총궐기라고 해서 박근혜 정권의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민주시민들과 또 민주노총 등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민중총궐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민중총궐기의 기획자였던 분이 바로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농민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비난을 받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상균 위원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님이 그때 조계사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조계사에 들어가셨는데 세상에, 아니 결국에는 경찰에 넘기게 되는 건데 한상균 위원장을 그렇게 해서 조계사 밖으로 내쫓는 것인데, 아니 그걸 화쟁이라는 이름을 막 미화시켜 가지고 뭐 스님이 잘 설득해서 이 사람 저기 내보내게 됐다. 언론들이 그렇게 분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종교인들이 양심을 위해 싸운 사람이 종교단체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경찰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그런 참 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뭐 화쟁이니 이렇게 분치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빡쳤습니다. 빡쳤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종교가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하는데, 피난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성경에도 보면은 피난처가 돼줘야 될 종교단체가, 명동성당은 오래전부터 하여간 뭐 시위 집회하는 분들 다 막아버렸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조계사로 갔더니 조계사에서 내쫓고 안 되겠다, 내가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분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듬해 2016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일단 목사가 돼야 뭐 교회를, 정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정규 교회가 돼야 사실은 무슨 공권력이 왔을 때도 날 잡아가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허가 교회면은 이 야만적인 공권력은 그냥 짓밟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농담처럼 생각했던 게, 교회 이름을 지금 벙커원 교회에서 이걸로 바꿔야겠다. 그 전복교회. 전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들리시는데, 그 전복은 그 전복이 아니고 조계사에서 내쫓았잖아요. 이 조계사의 현명함을 내가 극복하는 전복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그게 제가 처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이미 실천한 교회가 있었어. 바로 주민교회 아닙니까? 주민교회가 벙커원 교회를 구상하기 전부터 이미 그 일을 실행을 했어요. 2000년대. 다 기억하시죠? 이 교회에서 이제 포용해줬던, 지켜줬던 분이 있잖아요. 응? 경기도에 그 공공 의료시설을 만들겠다고 시민운동 벌이던 분이 하여간 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얽혀가지고 피신을 한 교회가 바로 주민교회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민운동 하실 때, 그때 경기도 의료원 만들자 그랬다가 그 기득권자들인 성남시 의원들이 그걸 묵살하는 바람에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쫓기는 몸이 됐는데, 우리 성남 주민교회에서 끌어안고 그분을 지켜줬던, 이미 있어, 이미 이 선례가 있어. 예,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교회다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다니. 제가 나중에 뒤늦게 감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벙커원 교회를 이제 만들려고, 벙커원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 공교회로서 만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NGO가 교회고 교회가 NGO인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교회 구조는 NGO고, 그리고 NGO의 그 후원 회원들은 교인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목회의 영역은 또 NGO가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NGO를 만드는 걸로 길을 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시민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평화나무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정회원은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걸 먼저 한 곳이 또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이제 봉사하고 또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협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어떤 그런 주민자치기구를 이제 만든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민교회입니다. 주민교회. 아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미 다 그분들은 다 하셨어요. 자, 이거 보면서 정말 주민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이미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셨고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다라는 점에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금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벙커원 교회가 만든 평화나무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소개 좀 하자면은, 우리가 싸우는 단체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혹시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누구하고 가장 많이 다툼을 벌이느냐? 바로 전광훈 씨입니다. 전광훈 씨.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가 한번 곰곰이 고찰을 해봤는데, 내가 전과 한 죽을 때까지 목사 중에 가장 많은 전과가 있는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그런 실정법들, 이게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다 사회규범인데 사회규범을 쌈 싸먹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자, 저희 교회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교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돈 내놔라 하면 돈을 내놓고, 어디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 또 봉사하고. 이거는 진짜 한국 기독교를 망치게 하는 굉장히 큰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 평화나무가 문제 삼았던 그런 교회는 똥 먹이는 교회. 현실 사회에서 뭐 기독교 믿는다고 고난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써서 고난 체험을 하자 해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 가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한 대씩 때리고, 또 저기 어디야, 똥을 먹고, 뭐 물에 뛰어들고, 그리고 뭐 게이바 이런 데 가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다 그러면서. 아니 정말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체험하고 싶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난인데, 근데 똥 먹이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쌈에 싸서 먹고, 그리고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미성년 여성 교우를 그 그루밍 성폭행한 목사의 아들 목사, 이 일도 있었죠. 인천의 어떤 교회. 그리고 그 여자 목사가 자기가 주인공인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연말에 디너쇼를 하는데, 그래서 교인들을 강제 동원시키고, 뭐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게도 만들고, 휴가를 냈나? 어쨌든 그것도 그 표를 강매하고, 그리고 막 교인을 때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갖고 고발을 했고 결국 그 목사 쫓겨났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교인들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 목사가 저는 이렇게 목사를 규정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죄인이다. 우린 다 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죄인 아닙니까?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리스크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자들이다. 또 가스라이팅 당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일들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고소고발도 참 많이 당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가야 할 좁은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공명선거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또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하는 경우를 또 막기 위해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거 때 이렇게 법을 어기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평화나무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또 맞서송을 걸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은 하여간 이것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자평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래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마녀 사냥 다 기독교에서 한 거예요. 그 가깝게는 우리 제주 4.3 학살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룬 서북청년회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된 제주도민의 한 10분의 1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 청년들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월이면은 영락교회에다가 손편지로서 이제라도 역사 앞에 정의 앞에 목사님이 대표자 명의로 사과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편지를 5년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4년째인가? 예, 어쨌든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벙커원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 주민교회가 대선배님이세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모델이자 대단한 사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절망할 소재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경주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힘차게 이 외롭지만은 뜻 있는 길에 계속해서 그 고집스럽게 일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민주주의 우리 민중신앙의 어떤 그런 긍지로서 주민교회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자, 지금 당면한 정치적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죠? 총선입니다. 총선에 관심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뭐 누가 다수당이 되든 뭐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는 한 분 계시네. 왜 그러십니까? 선거가 중요한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어떤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22대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 특별합니다. 사실 집권 1년 차가 되기 전에 총선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1988년 노태우 정권 1년도 안 돼서 있었던 그 당시 총선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됐던 그 선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그 2008년이었죠? 그 20년 터울로 이렇게 되는데 노태우 씨가 아니라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1년도 안 돼서 있었던 바로 18대 총선 그 총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될 무렵에 이루어지는 총선이란 말이죠. 한 2년 지나고 한 3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하는 총선이 중간 평가로서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그런 총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봤는데요.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고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여당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준석 대표였죠. 근데 진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는데 7월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직에서 쫓겨납니다. 정말 뭔 부정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정 비리가 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
모양새가 쫓겨나는 모양새였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비율이 55%가 넘었고요. 그 55% 넘은 그 비율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5%를 보더라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뭐 그럭저럭 잘못하고 있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콘크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오늘까지 이렇다 할 전국 단위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선거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였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자릿수 비율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쫓아갔다. 더러는 어떤 참모는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보고 라인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단면인데 15%가 넘게 그 격차로 15%포인트 격차로 그 이상 격차로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결국 이것이 정말 최우선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이 그래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죠.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하고 똑같아요. 예.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예전에 언론인들 중에는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넘쳐나서 내가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엉뚱한 소리 나지 않겠다. 바른 이야기만 하겠다. 이런 언론인들이 제법 있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다 잘리고 나중에 명예 회복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본 후배들이 그 뭐 굳이 그렇게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언론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추락하다 보니까 결국 의지할 것은 믿을 것은 자본밖에 없어요. 자본밖에. 2009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한겨레 신문에 수입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수입 전체 한겨레 신문의 한 해 수입의 40%가 삼성 광고였어요. 삼성 광고야. 그러니까 한겨레가 그래도 비교적 삼성에 대해서 비판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조차도 40%는 삼성 덕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 언론들이 지금 대기업들한테 그냥 거의 동냥하다시피 지금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회 기득권층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들한테는 이 언론인들이 거의 갑을병정 점점점 맨 끝에 뭐가 있냐면 개가 있어요. 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개의 관계예요. 왜 그러느냐? 검찰 출입을 한단 말이죠. 검찰이 워낙에 이게 그 수사 정보를 흘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잘못 흘렸다가 걸리면은 그 진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흘리는 그 정보 갖고 보도를 해야만 특종을 할 수 있는 거야. 특종을 하는 기자는 영광이냐? 그뿐 아니죠. 특종을 못하는 기자들은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초동에 만약에 출입하는 그런 기자가 있다. 그 기자는 검사하고 잘 지내야 돼요. 검사한테 밑보이면 정보가 없어요. 완전 퇴출당합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이제 검찰에 있었을 때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정보를 주는 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실어 주면은
그 윤석열 씨나 한동훈 씨 같은 그런 검사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자기들이 공개됐으면 좋을 정보들을 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에 관련해서 피의 사실을 계속 흘려. 그러면 언론은 보도해.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에 출석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거래 관계를 튼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검찰이 주는 정보 갖고 실어줬단 말이지. 그리고 검사가 또 고맙다고 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저 회장님 지금 민원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달라. 수사 관련한 민원인데 좀 해결해달라. 그러면 또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악의 고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언론사와 검찰 사이에. 그 검찰이 지금 결국 국가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를 집어삼킨 거 아니에요? 이 구조란 말이죠.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이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언론 보도는 이건 다 뭐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쓴 그런 보도 콘텐츠니까 사실에 기반하겠지, 정의롭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요지경에 빠집니다. 요지경에 빠져요. 그것도 한동훈 씨 별명이 있는데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편집국장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별로 논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이익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수사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수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언론사들한테 맞춤형 정보를 딱 제공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고맙겠어 한동훈 편집국장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찰과 취재기자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거래가 또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검찰이 이 나라 정치를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언론의 어떤 뒷받침으로, 언론의 환대로. 이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언론에 속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그 민주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바꾼, 나라를 전복시킨, 체제를 전복시킨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잘은 몰라도 이 언론의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된 거죠. 언론의 그 뭐랄까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언론에다 광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자본한테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언론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언론 보면은 야 이게 과연 진실과 정의를 보도하는 매체인지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의 어떤 선거 공보지인지 찌라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지경이 돼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쪽 당은 지금 언론이 많이 자기들 말 들어주고 또 뭐 뜻하는 대로 보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들 분칠로 해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 씨를 앞세워서 관권 선거 개입에 그 지금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식 공약을 내놓잖아요. 그 다 합쳐보니까 보따리 풀겠다는 그 액수를 다 합쳐보니까 800조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아니 지금 우리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그 50에서 60조 정도, 50조에서 60조 정도 세수 결손이 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800조를 쏟아붓겠다는 건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올해는 더욱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진 게 없거든요. 결국 또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게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무슨 수로 어떻게 800조를 조달하겠다는 건지 참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관권 선거 개입 논란까지 야기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걸 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보도합니다. 어디
그린벨트가 풀린다. 어디 뭐 저기 군사 보호 지역이 해제된다 이러면서 막 개발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지금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사 권력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밑보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총선 전국에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사상 변수, 그 국면상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국민의힘 간판으로 선거 치렀다가는 망하겠다라고 생각된 일군의 국민의힘 내에 반윤 세력들이 따로 살림을 차리죠. 그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이준석 씨가 이끄는 개혁신당. 그 이낙연 씨하고 저기 합당을 하는 그런 패착수를 뒀는데 다시 지금 또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만은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놓여 있는 총선판이라고 하면은 결국 정권 심판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 며칠 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막 민주당이 공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등 돌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레발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방송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그 언론에서 다뤄줍니다. 근데 과연 그대로 될까요? 아니 벌써 그 2년 가까이 2년 조금 못되게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구조에서 갑자기 늘 선거 때만 되면은 발생하는 공천 논란이 선거의 변수가 된다.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 앞에 한번 가보세요. 둘 다 이제 이번 공천 결과에 반대를 하는 1인 시위 뭐 이런 뭐 양상은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더 시끄럽고 더 사람이 많고 더 분노의 게이지가 더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만 지금 공천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제 여러분 그 쌍특검법이 부결됐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습니까?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특검하자 해서 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하자 해서 작년 12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국회로 와서 어제 재의결을 했는데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팩석이 넘어가니까 그건 나머지 200명이 다 와도 나머지 그 국민의힘 의원 아닌 다른 당 의원들이 다 오더라도 이거는 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공천 뭐 여러분 많이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은 현역들이 거의 대부분 공천이 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현역들 중에 이번에 잘라버리면은 낙천시켜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될 때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그게 만약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특검법이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현역들이 이렇게 이번에 대부분 다 공천이 됐다. 그래서 불만이 없게끔 반란표를 던지지 않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공천장을 줄 때 디올백에다가 공천장 써가지고 이렇게 디올백으로 선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하여튼 특검법을 어떻게든 묵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천을 했단 말이죠. 원래는 사실은 친윤석열 검사들을 대거 공천시키고 당선되기 좋은 뭐 영남 이런데 강남 이런데 그리고 거기 있던 현역들은 다 그냥 낙천시키거나 딴 데 당선되기 어려운 수도권 험지로 보내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디올백이 터지면서 이게 김건희가 결국에는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처벌당할 상황에 놓이니까 갑자기 이게 급류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물줄기가 생겨가지고 계획했던 공천이 다 흐트러지게 된 것인데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을 저는 김건희 씨라고 봅니다. 전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라고 봐요. 예. 김건희 씨의 어떤 기호에 맞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도를 보다가 아니 정부가 혹은 용산 대통령실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지?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있으면 10중 8구 힘건이 때문이다. 혹은 그 나머지는 천공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확해요. 틀림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대통령실, 저는 청와대였죠. 대략 한 4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최고 권부인데 어떤 프로세스로 또한 어떤 지향점으로 이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는지 그 전문가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경호상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나. 아니 용산 대통령실 부근으로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모든 그런 파행과 모든 이 모든 파행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도를 넘는 영향력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 인사들 만나면은 별소리 다 듣습니다. 예. 부싸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난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정도면은 이미 여의도에서는 다 그냥 하나의 어떤 정론이 돼버린 일들인데 다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부부싸움이 날마다 일어난다. 뭐 큰 소리가 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거의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말 듣고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최근에는 또 한번 자기 불편하게 했다고. 뭐 특별히 불편하게 한 것도 없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경을 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고 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한동훈도 그렇게 그 두 부부한테 씹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끝났어요, 여러분. 뭐 여권 대선 주자 1위 그건 웃기는 소리고 제가 보십시오. 총선 지나면은 한동훈은 미국으로 유학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올 계획입니다. 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예. 여기는 정말 아주 해맑은 동네입니다. 해맑은 동네예요. 뇌에 주름이 아마 없는 것 같아. 예. 이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게 김건희의 기호와 김건희의 어떤 구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한국 정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마음이 참 착잡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치는 과연 윤석열 체제, 지금 국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는 윤석열 체제의 대체제인지 대안인지 이걸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요약한 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조국 신당이 지금 뜨고 있어요. 조국 신당이. 그 지금 지지율 보면은 그 두 자릿수예요. 웬만한 여론조사 보면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국 신당이 뭐 옳으냐 틀리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열린민주당도 두 자릿수였어요. 그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거 당일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야 이대로 민주당 표를 분산시키면은 이거는 우리가 심판하려는 저쪽이 좋은 일을 해주는 거다. 이런 밴드웨건 효과,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선거 국면에 가가지고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조국 신당 돌풍이나 또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 어떤 혜택을 일부 민주당이 보고 있는 거나 그리고 또 아울러 이낙연 신당이 지금 하여튼 여러분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려면은 몇 퍼센트 이상 득표를 해야 합니까? 예? 3% 그렇습니다. 3%가 안 넘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 이낙연 신당은 시작과 함께 거의 뭐 폭망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공천에 불만을 품고 뭐 탈당하겠다 혹은 뭐 또 새로운 또 제5의 뭐 세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분들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건 한 맥락입니다. 또 앞서서 이준석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씨 등 반윤석열 그런 그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새로운 어떤 그 반윤 보수 신당을 만든 것도 한 맥락이에요. 윤석열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권 심판론, 여기에 누가 부합할 것인가, 누가 여기에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런 국민의 갈증나는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제 변수가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어떤 그런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김경률 씨가 그런 말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는 말이 앙뚜아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어떤 그런 대척점에 섰을 때 그 서로 이제 뭐 이제 싸우는구나, 약속 대련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 사이가 지금 갈등 기주다. 이때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지지율이 또 올라갔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뒤엎을 수 있는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없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조용히 있는 편이지만은 한동훈이가 뭐 김건희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지. 한동훈한테 전략적으로 져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랬던 거 아니야. 정말 해맑은 사람들입니다. 이래서야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 국면, 지금 민주당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과 분란과 이런저런 추문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이란 말이죠. 22대 총선이 언제입니까? 4월 10일, 얼마 남았어요? 40일 남았잖아요. 40일 동안 민주당 총선 공천 이 논란이 계속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 논란이 커서 선거 때까지도 변수가 된다면 거꾸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좀 표로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더 열심히 갈 수가 있어요.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6월 2일인가 있었는데 MB 정권 때였습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완전히 좀 그 반공의 물결이었어요. 그걸 MB 정권은 최대한 활용을 했었고, 그 기억하세요? MB가 어떤 월요일인가 그때 선거 임박해서 천안함 희생 장병들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좀 싼 그 안약을 쓴 것 같아요. 우리 문성근 배우님, 문익환 목사님 아드님이신 우리 문성근 배우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울 때는 말이죠. 사람이 울 때는 눈 쳐다보고 이렇게 울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울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김용민이가 그 2012년 총선에서 막말 파문으로 힘들 때 경로당 가서 울었거든요. 울 때 눈 똑바로 뜨고 울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게 사진 보시면 나와요. 그게 진정한 눈물이다. 그게 진정한 울음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당시 MB가 너무 편하게 앞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병들 이름을 부르는데, 야, 이거 참 얘네는 연기들도 안 되는구나. 연기도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한겨레 여론조사, 제가 기억합니다. 서울시장 그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 양 후보의 격차가 거의 20%포인트 격차였어요. 이러면 게임이 안 되지. 이건 선거 해보나만 하지. 한겨레가 조사한 거예요. 어디 보수 언론이 이상한 여론조사기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한겨레의 여론조사였는데 거의 20%포인트 격차였단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붙었어요. 딱. 물론 한명숙 후보가 떨어졌지만은 딱 붙었어. 노회찬 후보가 그냥 중간에 단일화해줬으면 아마 이겼을지도 모를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전화를 안 받은 거지.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이 진보적, 민주적 어떤 정치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보나만 한 게임인데 여론조사 응대해서 뭐하냐.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다만 투표 때는 나갔던 거지.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근데 물론 그때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는 다르지만 지금 여론조사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보수층의 응답이 굉장히 강해요. 한 100명은 더 응답을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좋게 나오죠. 그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여러 가지로 좀 이거는 이걸 그대로 민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수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선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극우 유튜버인 신혜식 씨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선거 때 이 사람들 지금은 왜 싸우지 마 이러지만은 결국 선거 때는 투표장에 다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극우 유튜버를 했던 사람인데, 극우 인터넷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 민주진영을 좀 제대로 보더라고. 자, 그래서 이번 선거는 막판에 대결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보수층만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는 이 자체를 믿기에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기도 한데, 이택수 대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보수가 굉장히 많이 결집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다. 결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칠 것 같거든. 또 게다가 지금 언론이 막 민주당만 때리고 있으니까 신이 났거든. 그래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선거운동 뛰고 다녔던 민주당 그 지방의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2012년 총선에 출마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천안함 사건 때문에 민주당 점퍼 입고 다니면은 막 돌을 던지고, 돌까지 던졌다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침 뱉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특히 보수적 지향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신나가지고 너희 민주당 다 죽었어,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물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저쪽이 이겼지만은 지방의회 의원은 완전히 다 민주당이, 그 상대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오세훈 씨가 그때는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 지방선거 때 거의 60%를 민주당이 가져가다 보니까 민주당 그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이 하려는 걸 계속 트집 잡고 딴줄 거니까 결국 오세훈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뒀잖아요. 결국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궐선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던 거고요. 2010년 상황을 보면은 오늘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예. 요즘 어떻습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만 하면은 사지를 들고 입틀 막 하면서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공의 무대에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거든. 이런 구조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은 입이 막히고 눈도 가려지고 귀도 막힌 이런 상황에서 결국 투표로서 본인의 불편한 마음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뭐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전망과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어떤 특정 정당 찍어라 뭐 찍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전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한국 정치의 그 현실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위대합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관철해냈죠. 그리고 93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문민정부는 저 보수 정당 기반으로 해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민주화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나회 척결. 당선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나회를 그냥 싹 몰아냈잖아요. 몰아내는 방식이 정말 무식했습니다. 밤에 이제 다 퇴근하고 나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책상을 다 빼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자기 자리가 없어, 자기 방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회를 내쫓았죠. 근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하나회에 다 자기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 부하들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거의 1년 동안 김영삼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인간들의 통화 기록, 또 금융거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쿠데타를 할까 안 할까 감시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드랍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군사 쿠데타에 대한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것만 해도 YS는 정말 우리 대대로 우리 민주주의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운 분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민주화를 한번 이뤄냈는데 군사 쿠데타 때문에 번번이 이게 엎어지고 좌절되고 그런 나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엎어가지고 민주정권으로 만들어놨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다시 과거보다 더 나쁜 과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민주주의 역사 또 2016년 17년에 있었던 촛불혁명 21세기 최초 무혈혁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너무 존경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해외 정상들이 우러러봤어요. 문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뭐 그렇게 주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결국 민중들이 한 건데 그 덕을 이제 문 대통령이 본 것이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한 이런 참 망극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검찰 쿠데타예요, 검찰 쿠데타. 아니 윤석열도 저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무슨 쿠데타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도 대통령 될 때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재선, 3선, 심지어 유신헌법까지 다 투표로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됐어요. 근데 그런 표결 결과가 나오도록 박정희가 뭐 했습니까? 힘으로 눌렀던 거 아니에요. 힘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저는 윤석열 씨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말이죠. 그 집권은 다 투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로 됐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다 이 스트롱맨들, 힘으로써 집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일본은 얼마 전까지 아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또 다시 트럼프가 나올 태세 아니겠습니까?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사실 그 감옥에는 몇 사람씩 한 방에 넣고 혹은 뭐 혼자 넣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범죄자를 잡다 보니까 그냥 운동장 같은 데 집어넣고 철창으로 그냥 두르고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만 해도 그분을 스트롱맨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트롱맨이 왔어요.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쫓습니다. 심지어 자기 편인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런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가? 사실 젊은 세대들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우리 그래도 민주화를 경험하고 그래도 일정한 원칙과 관념과 또 어떤 노선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체화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 힘을 숭상합니다. 힘. 이게 보수주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수에 없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젖잘싸, 지몬미, 이런 말은 보수 사전에는 없습니다. 지면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무시해도 되고 짓밟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보수의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힘을 숭상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은 뭐 아무개를 뭐 죽이자, 아무개를 뭐 어떻게 뭐 엎어버리자, 뭐 감옥에 보내자 이런 얘기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 뭐 약자에 대한 어떤 뭐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무시되고 부정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들에 의한 쿠데타가 가능했던 그 토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힘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힘의 야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서 그 힘이 무력하다, 그 힘은 의미 없다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에 대한 성찰과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윤석열 씨 같은 우악스러운 권력이 아니라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힘, 아주 달달한 모습으로,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 이 땅에 그리스도는 힘이야, 왜곡된 관념을 심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에 겨워서 내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신이 됐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탄압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망한 게 아니라 생존했고 더 그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지하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교회가 엄청난 억압을 받았을 때도 그 사람들은 고난을, 천국 가는 그런 어떤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냐, 그렇게 감수하면서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가 결국에는 로마 권력을 굴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의 어떤 그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또 이것이 기독교의 불행이라고 보는 편입니다만은, 어쨌든 로마가 기독교 앞에서 굴복한 건 사실이니까요. 기독교는 그때 로마하고 결탁하지 말고 제국의 종교가 되지 말고 자기 노선,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갔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한테 백기를 든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3.1절입니다. 3.1절이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그때 일취월장하던 때, 그런 때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렇게 해봐야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죽을 수도 있고 병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중들이 그런 불이익을 뚫고 우리의 정의를 세웠던 그런 의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 그리고 천도교인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룬 의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100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 조국의 어떤 그런 조국이 곧 이제 일제에 의해서 먹힐 그런 상황에서 외교권도 상실당하고 군대도 해체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뜻 모아서 항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회개운동을 했으니 이건 정말 그 역사의 어떤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회개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긍심을 회복하면서 비로소 이 민중이 나중에 3.1운동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 것이 아닌가.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던 조선민중을 깨우도록 회개운동을 이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는데 3.1운동은 어떠한 힘과 어떠한 그 위력에도, 힘과 위력이 같은 말이군요, 어떤 위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의 원칙대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또 확인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이런 부당한 힘 앞에서 그걸 합리화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 앞에서 당당한 교회, 힘 앞에서 정의의 원칙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주민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